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역 성명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역은 역의 시원인 하도와 낙서에서 하도의 선천팔계인 복희씨의 선천팔계와 후천인 문왕의 후천팔계를 기반으로 64개의 계상으로 인간 만사와 세상의 이치를 해석하는 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 주역을 연구한 이경진 선생님의 주역에 대한 설명학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역 성명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역 성명학에서 먼저 한자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상수역학, 또 주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 방법은 어떤지, 또 실제 성명, 감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영동력이 되겠습니다. 한자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 한자가 원래 만들어질 때 그 만물을 보고 세상 그 어떤 형상을 보고 본을 떠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글자에는 한자가 그대로 그 영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자를 써서 이름을 부르거나 또 글씨를 쓸 때에 그 한자에 깃들어 있던 그 영혼이 작용력을 발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용력이 이렇게 발휘가 되면 그 기운이 또 그 당사자한테 전달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태초에도 뭐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소리가 전달됨으로 해서 그 대상이 느끼는 것, 그 다음에 그 느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깊은 연관이 많죠. 선 선생님은 파동 성명학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파동도 바로 소리죠. 네, 소리 오행은 우리가 그 우주 만물은 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가 음양으로 이루어져서 오행의 그 파동으로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파동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움직일 때 그때 올라갈 때는 목의 성향이고, 또 완전히 올라갔을 때는 화, 그것도 다시 내려올 때는 금의 성향, 이런 식으로 파동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그 오장을 이렇게 진동을 시켜서 그게 활성화돼서 에너지로 이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한테 영향을 미쳐서 우리 성격이라든지 개인의 특성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또 이름과 관련해서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보통 그 정명사상이라고 합니다. 정명해가지고 명분을 바로한다, 이름을 바로한다.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렇게 불리는 이름, 그러니까 주어진 이름에 맞는 걸맞는 그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명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한다. 우리 흔히 명실상부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논어의 안년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나라 경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논어 옥야편에 보면 이름과 관련돼서 불리는 호칭에 관련돼서 얘기가 있습니다. 정명로는 바로 명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명이란 글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고불고 고재 고재리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고가 고답지 않으니 어찌 고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고라는 것은 주나라 때 주례에 보면 그 제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전국 제전이죠. 전국적으로 제전을 지낼 때 쓰이는
그 술잔의 종류입니다. 근데 고가 이제 팔각형이라고 하는데 사각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팔각형이나 사각형은 어떻습니까? 각이 져 있어야 되죠. 세상 만사 둥그런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각이라는 것도 어떤 각진 것도 그 각답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각이 닳거나 뭐 망가졌거나 하면 고라 부를 수 없고 그런데 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릇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궁군, 신신, 부부, 자자한 것은 명과 실이, 명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한다 할 때 쓰는 것이고 이 고불고 고재, 고재는 서로 어긋난다, 맞지 않다,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럴 때 쓰는 이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한자 이 주역 성명학은 한자를 써요. 근데 요즘은 한글로도 획수를 풀이해서 하는 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철수면 철수, 네가 누나면 누나 이렇게 명칭도 이름도 그렇게 딱 그 사람을 규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파동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물한테 좋은 소리를 들려주면 그 반응이 아름다운 파장을 띠고 그 형태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카로운 소리, 나쁜 소리를 들려주면 물도 반응을 이 그림이 아주 나쁘게 나온다고 해요. 그 식물도 이제 음악을 틀어주면 더 자란다는 그런 그 연구가 있는데 이 식물과 관련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 식물 영양학자인 이완주 박사님이 아마 연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병충해에 견디는 면역력도 이렇게 강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운 말이나 이게 나쁜 말을 주면 또 그 영향에 그 따라서 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아주 저는 흥미로운 게 그 뽕나무가 있잖아요. 그 뽕나무는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의 고통을. 그 이 팀에서 연구를 할 때 그 뽕나무를 한 방에 놓고 또 다른 한번 몇 메다 떨어진 데 또 뽕나무가 있는데 한 뽕나무에 이제 고통을 주니까 다른 뽕나무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식물이 다 한 소리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미나리는 미나리대로 뭐 어떤 뭐 음악에 맞춘다든지 뭐 이렇게 그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각각 느끼는 정서가 다르다고 해요. 그게 바로 주파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린 음악 농법이 식물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한테도 목장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우유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뭐 이런 농법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상수역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양에서 쓰는 특히 이제 동양하면 한국, 중국, 일본이 대표가 되겠죠. 그 성명학은 그 역학 이론을 그 성명해서 우리 이름에 이 응용을 해서 접목시키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명학에 쓰이는 역학 이론에 대해서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성명학의 역학은 뭐 81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를 해서 하는데 수를 산출해서 상을 만들죠. 그래서 상을 보고 거기 현상을 해석을 하는데 수 자체에 영혼이 있다고 그래요. 네. 수를 계산하는 자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약도 많이 먹으면은 해를 입잖아요, 그죠?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죽듯이 이 수라는 것은 또 그 어떤 그 한계성을 또 이제 규정짓는 그런 또 있고요. 수를 통해서 일단은 상을 만들고 상에서 우리가 그 현상을 해석하는 그렇게 연결된 개념으로 성명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주역 성명학은 그 중에서도 주역괴를 사용합니다. 주역의 64개와 그 각각에 따른 그 384개의 효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파도 있고 본계인 64개만 사용하는 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역계를 추상을 해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상수역학에 속합니다. 상수역학은 바로 상징과 숫자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상징과 숫자를 사용하여서 이치를 터득한다 그러고 역학 이론이 원래 의리역학하고 상수역학이 있는데 상수역학이 먼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은 서로 각각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에 관점을 두는가. 상징과 숫자와 그다음에 이치냐 아니면 이치를 먼저 두고 그다음에 상수를 보느냐 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딱 엄밀히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과 숫자에서 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뜻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호로 나타내는 건데 처음에 역을 만들었을 때는 양과 음이라는 부호만 있었다고 해요. 그 이제 주역이라는 것은 역경하고 역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역하면 그냥 주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는 역경이 있고 그 역경에는 효가 있고 그 효를 보고 그 문왕이 계사를 붙이고 또 뭐 주공이 효사를 붙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붙였는지 정확한 건 모르는 거죠. 인류 집단 지성이 다 해내는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치는 방법이나 또 괴에 쓰인 말, 또 효에 쓰인 말, 그다음에 뭐 시빅 같은 것들은 나중에 그 역경을 보고 이제 그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빅 같은 것도 역전에 해당하는 거죠. 주역은 역경과 역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숫자는 그 동양에서 숫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인류가 이 숫자를 알아내고 그것을 이렇게 법치화하는 데는 몇백만 년이 걸렸다고 해요. 우리 그냥 지금은 우리는 이 문화의 혜택을 받아서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옛날에는 2와 2가 새 두 마리하고 돌멩이 두 개가 그 2라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알게 되기까지는 몇백 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양 문화에서는 이 수라는 걸 특별히 취급해서 그 우주 변화의 원리에서 한동석 선생님은 숫자란 거는 계산을 위해서 인간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체가 진리이며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연을 보고 그것을 법칙화하는데 숫자를 쓴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고대 동양에서는 자연수만을 썼다고 합니다. 그 양이 바로 홀수고 음이 짝수. 양은 이제 뭐 밝음을 나타내면 음은 어둠을 나타낸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 상대되는 개념. 우리는 상대되고 반대되는 것이 틀리다, 다르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같은 것이죠. 우리 손에 앞면과 뒷면, 뭐 동전에 앞면과 뒷면 해서 음과 양이 있어야 있음으로써 하나의 존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은 남자로 또 음은 여자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양이 남자니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양이 남자니까 높잖아요. 그죠? 남자는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뭐 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 여자는 땅, 낮음, 하늘과 땅, 높고 낮음, 기하고 천함 이런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고 상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상이 먼저인지 숫자가 먼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상을 보고 숫자를 알고 숫자를 보고 상을 아는데 우리 이 우주 변화의 원리를 그 숫자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우리 민족의 이렇게 경전 중에서 아주 숫자로 된 탁월한 경전이 있죠. 제1경전이라고도 하죠. 바로 천부경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글자는 이게 81자라고 해요. 9981이 되겠죠. 근데 쓰인 숫자는 제가 보니까 1에서 10까지 다 썼어요. 이걸로 그 우주 변화의 원리를 이제 다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천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민족의 그 경전으로서 우수한 거고요. 수가 1부터 원래 자연수는 10까지 있잖아요. 그 수를 해가지고 만물을 설명했다는 것은 대단한 걸로 봐야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배달 민족의 3대 경전이 있죠. 지금 청소년들은 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모르다가 역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30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 민족 정신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청소년들한테 이런 걸 알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 민족의 3대 경전하면 첫 번째 천부경, 두 번째 삼일신고, 세 번째 참전개경이라고 해요. 참전경이라고도 하고 참전개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천부경은 우주 변화의 원리를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삼일신고는 이제 가르치는 것, 백성을 가르치는 것, 또 내가 배우는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참전개경은 그걸 다시 이렇게 이 교화시킨 걸 말합니다. 그래서 조화경, 교화경, 이제 치하경, 교화를 시켜서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뭐 그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상수역학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역학에서는 만물의 본질을 수로 봅니다. 만물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상으로 나타내면 다시 그걸 파헤치고 경물치지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물에 다가가서 알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상과 숫자를 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의 본질인 수가 괴로서 나타난 것이 상이고, 그 다음에 그 상을 보면 그 내용으로서의 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와 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실체와 형상의 관계, 수가 실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이 형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와 상은 실체와 형상의 관계로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성명학에서도 성명자의 획수를 보고, 숫자잖아요. 우리 한자나 한글 이름에 쓰다 보면 획수가 있죠. 뭐 몇 획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획수를 보고 괴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괴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그 괴를 또 그림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성명을 감정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이제 만물의 본질을 수로 본 학자 중에 서양의 학자도 있습니다. 그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라고 유명하잖아요. 네. 선생님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죠. 네. 피타고라스의 피타고라스. 정리, 예, 예. 그죠? 그분이 그 수론에서 만물의 근원은 수다. 똑같은 얘기죠. 다만 동양이 복희씨 얘기가 나오니까 더 오래, 더 몇천 년 더 그렇죠. 오래. 예. 제가 이렇게 주역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 동양의 사고 방식이 서양의 몇백 년 뒤에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고는 동양인들이 더 먼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주역 운명은, 자체가 네. 수와 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1호변, 2호변 하면서 네네, 그것으로도 효과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월별로 또 해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주역 성명에서도. 선생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네. 어디서 발견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피타고라스가 원래는 이렇게 이제 그리스인이잖아요. 근데 이집트를 방문했대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피곤해서 한 사원에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대리석에 그 신전에 가서 휴식을 취했는데 이게 신전을 보니까 그 대리석에 문양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문 위에서 그 삼각형을 발견하고 삼각형을 확대해서 그걸 사각형으로 만들면 그 작은 변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직각삼각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변의 제곱하고 이 변의 제곱이 서로 더하면 이 변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작은 사각형을 만들어서 보면 이게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막 외웠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그 3, 4, 5로 대표되죠. 그런 걸 만들었다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숫자와 관련돼서 피타고라스가 또 그 최초의 음악학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대장간을 지나가는데 그 쇠 방망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 쇠 방망이로 이제 쇠를 막 방망이 이렇게 두들기죠. 그래서 만드는 거죠. 철제 같은 것들. 그 소리를 듣다가 그 쿵쿵 하는 소리에서 아, 저렇게 그
소리,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또 뭐 그 소리 길이에 의해서 그게 어떤 현상이 있구나 해서 연구를 해서 그 악기의 줄 있잖아요. 그 음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역은 64개로 되어 있습니다. 역경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역경이에요. 우리 주역해서 다 통틀어서 말하는데 64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개가 64개고 그다음에 그 효는 그 개 하나가 효가 6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6자리 자리값을 가진 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를 만드는데 첫 번째 쓰인 요소는 양의 속성을 지닌 것, 그다음에 음의 속성을 지닌 것을 대표로 해서 음양의 부호로 쓰는 겁니다. 아까 그 양과 음이 있었죠. 그 음양의 부호로 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양은 그 하늘을 상징합니다. 아까 높다 그랬잖아요. 그 하늘을, 그다음에 음은 이제 땅을 상징하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그 관찰을 하면 이 주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천문학의 이 일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주역에 쓰인 그 천문학 그 개념은 우리 개천설, 뭐 혼천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개천설이 주로 이렇게 쓰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문을 관찰하고 지리를 살펴서 이제 음과 양을 만들고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그 주역에 보면 개사전에 보면 가까운 곳은 내 몸에서 취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인간이 볼 수 있는 가까운 곳 내 몸을 보고 그 다음 단계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그러다가 인간이 가장 그게 큰 것을 지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이겠죠. 강대한 하늘과 넓은 땅. 그래서 그걸 음과 양으로 상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사잖아요. 그래서 천지가 가능해서 만물이 생겨난다. 개사전에서 주역의 단전에 얘기가 있죠. 천지감이 만물하생해서 하늘과 땅이 서로 감응해서 만물이 태어난다. 인간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인간하고 사물하고 다르질 않습니다. 줄에 보면 주례편에 그 충간에 보면 삼역의 법을 간장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가 연산역, 두 번째가 귀장역, 셋째가 주역. 이것은 그 선생님도 잘 아시죠?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는 네. 그 연산역하고 이거 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하은주 시대에 네네. 나온 주역인데 우리는 그 하은주 시대의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역이 워낙 광범위했어요. 전체 우주를 얘기할 수 있는 의리역과 우리 그 점이라든지 주역은 원래 점을 치는 점인들의 사상에서 누적된 그 이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상수역학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왔죠. 그래서 의리역과 상수역으로 기본적으로 나누는데 그 상수역에 대해서 오늘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역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과 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명학에서는 한글과 한문 또 이렇게 한자에 대한 성명학이 있는데 한자 성명학 같은 경우에는 한자에 담긴 핵수와 그 한자의 상을 가지고 성명의 이론적인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그 상과 수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린 면이 있어서 다음 시간을 연결해서 이러한 상을 추론해서 숫자의 개념을 추론해서 주역 성명학을 이루는 실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